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상법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진행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3개년 기출 위주로 실강을 하고, 나머지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 동강을 통해서 복습하고, 매일 시험 보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민법, 민소법과 똑같이 진행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설명드릴 건 없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상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요. 상법 사례. 상법 사례, 상법 사례집은, 이렇게 민법, 민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상법은 저기로만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돼 있냐면 변시 기출하고요. 변시 기출은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1회부터 저기까지. 그다음에 법전협. 법전협은 지금 2017년부터요. 23년도까지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순서는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상중 상행위부터 진도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법하고 민법, 민소하고 차이점은 상법은 좀 단순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법은 저 풀면 알겠지만은 거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여기는 어떤 논점, 여기는 어떤 논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민법이나 민소처럼 어렵게 추출해내고 그런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순서대로 풀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입 그러니까 이 논점이 어떤 논점이구나 그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상법은 가장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별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 한 것만 해도 오히려 넘치죠. 넘쳐 양이. 그래서 변시 기출은 이제 다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건 여러분들 좀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전협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풀어서 할 수 있는데 풀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진도는 이제 실강은 여러분들이 민법 민소할 때도 이제 그 기출이 이제 최근 기출이 몇 개 없으니까는 1시간 정도만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강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지금 하여튼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3개년 법전 기출이니까 최소한 3개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2, 23, 24년은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아예 그냥 떼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6모 해설을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요. 8모 해설을 하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것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중간에 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는 이렇게 10회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총 상행이 1회씩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총하고 내일은 상행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음수표 1회 정도 어음수표 1회 정도 하고 그 나머지 7회는 전부 주식회사로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주식회사 사례는 출제 가능한 건 거의 다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상법도 무난히 어느 정도는 대비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건 실강이죠. 이거는 실강으로 하는 거고 실강하고 나머지 그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강으로 그죠? 나머지는 동강으로 여기서 실강 3개년은 실강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동강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요. 제가 그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 최소한 그거는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진도를 나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그 답안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24년은 맨 마지막으로 나누니까 21, 23인데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좀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민법, 민소와 똑같은 구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만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바로 진도를 들어가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제 1번부터 나오죠. 1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 노트는 이건 그거 이제 강의할 때 나눠드린 노트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도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다 복사본 하나씩 받았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저기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일단 1순환 해가지고, 1순환 해서, 상총이지만 1순환 해서, 일단 암기장하고, 다시 여기서 갑시다. 1순환해서, 지금 이제 암기장하고 선택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순환해서, 암기장하고, 선택형을 했다. 그죠? 그래서 선택형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형을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암기장에다가, 이번엔 사례형이죠, 사례형. 항상 암기장은 옆에 놔두고요. 사례형 풀 때마다 암기장 가서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이 어디에 어디 판례, 그러니까 암기장에 이렇게 판례가 쭉 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판례 번호 판례 번호로서 논점 여기처럼 1에 세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 논점 이렇게 해서 딱 표시를 해 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 사례에서 기출된 거는 이렇게 해서 그 판례, 그러니까 암기장에 있는 판례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암기장만 봐도 이 사례가 기억나도록 계속, 그러니까 민법, 민소, 상법이 다 똑같아요. 하여튼 다 암기장에 이렇게 돼 있어야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그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상법 끝나자마자 바로 기록형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록형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형 공부할 때도 계속 중요한 문제는 여기 근처에서 기록해서 어떻게 판례가 어떻게 나왔다 해서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 암기장에 있는 중요 판례들은 몇 번이라도 체크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선택형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 표시해놓고 해가지고 이 판례가 아주 그냥 몇 회독 되게끔 중요한 판례들은 그렇게 해서 암기장을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번 이제 순환 이제 민법, 민소 끝나고 상법 끝나고 기록형 끝나면 이제 형공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 11월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최종 정리 때는 오직 암기장만 가지고 할 거예요. 암기장에서 이제 찍는 거죠. 여기서 여기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채판이 여기 있는데 부족한 거는 보충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장을 가지고 민법, 민소, 상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찍는 문제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회독수를 늘려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마지막 목표가 시험 전날 1회독이에요. 시험 전날 전범위 1회독.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전날 전범위 이래도 물론 빠짐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 7, 80개는 확실하게 회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래도 이렇게 하면은 합격 확률이 훨씬 한 80% 이상은 되니까, 그죠? 80% 이상은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은 이 암기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선택형 암기장 강의만 해서 1회독하고 선택형에서 1회독하고 사례형에서 또 1회독, 3회독, 기록형 때 4회독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아주 마지막까지 가져갈 책은 암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암기장을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 노트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기본 사례, 상법의 기본 사례.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들어간 거, 그죠? 22년, 23년 빼고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총인데, 상총에서는 상인이 맨 처음에 나오죠? 상인과 상행이, 이렇게. 상인이 본인이고, 여기 이제 상행이, 그죠? 상행이가. 상행위를 한다.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인인 본인이, 그저 상업사용인, 대리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상업사용인.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상, 물판사, 물건 판매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배인만 거의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대리인의 논점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상인에 대한 논점은 이제 5개가 나오죠. 개념. 그죠? 상인의 개념. 그죠? 상인은, 자기 명의로, 그죠? 영업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시기는 대외적 인식 가능성으로서, 그죠? 자기가 영업 준비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영업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 상대방이 인식하면 바로 상인이 된다. 그런 거 기억 좀 되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본인에서 상호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영업 양도를 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외관법리요. 외관법리.
이렇게 외관법리가 4개가 나오죠. 외관법리 4개. 그래서 이제 지배인은 표현 지배인 논점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상호에서는 명의대여자, 근계선 부실 등기, 그 다음에 영업양도는,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할 때 영업양수인의 책임, 이렇게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건은 전부 다 똑같이 존부신이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4가지 위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사례도 그 위주로 풀고 사례도 거의 이거 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보면 알겠, 그 책 구성을 보면요. 지금 법정의 기출이 여기 4개 위에는 나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총에서는 저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22, 23년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오늘 가서 꼭, 그렇다고 기본,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출, 책은, 이제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책은 3개년 기출을 하고, 지금 민법이나 민소법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법의 기본, 민법, 민소나 다 기본 사례들이잖아요. 기본 사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빨리 3개년 기출을 확인하는 의미잖아요. 물론 여기다 흡수를 시키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동강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민법, 민소, 상법처럼. 그죠? 그래서 최근 기출 사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연습이고, 그죠? 기본 사례를 통해서 실력을 확실하게 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요. 그래서 시험도 기출도 나오지만 기본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비중을, 그죠? 기본 사례 더 중시해야 돼, 더 중시.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벗어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기출 문제 보면요. 다 고옆에서 나와요, 고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놓는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례 3번으로 갑시다. 8페이지. 그게 이제 22년 기출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8페이지. 나머지 6이요. 근데 여기 표현 지배인의 성립 요건인데, 이제 법전 22년 8월 여기요. 사례 3번. 근데 근데 이게 이제 표현 지배인인데, 이게 어음 문제. 그래서 요거는, 어음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 한정설이나 제3취득자 포함설이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음 가서 하도록 하겠어요. 어음 가서. 어음의 위조에서 위조 문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음법 다 하려면, 그죠? 이게 또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어음에서는 중요하니까, 그죠? 어음에서는 중요하니까는 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표현 지배인 문제,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간 상호 전형 명의대여자 책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외관법리 책임만 쭉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15페이지, 이번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그죠? 아까 먼저, 4대 외관법리에서 표현 지배인하고, 그 다음에 그 외관법리에 대해서 이제 24조, 명의 대여자 책임이죠. 그러니까 15페이지 06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명의 대여자 책임. 예, 그래서 명의 대여자는 뭐 하여튼 상충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논점이 명의 대여자 책임에서 주된 논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는 인쇄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20일 필요한 사무실 공장 건물 매입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 B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죠? 그 다음에 며칠 후 신일인쇄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개업하였다. 그래서 이제 A가 B로부터 돈을 꾸고, 그 다음에 신일상호라는 상호로 이제 개인 사업체니까 이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냥. 사업체를 개업하였다. 그런 다음에 A는 세금 목적상 자신의 형인 C의 묵인하에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C의 묵인하에, 그죠? C의 묵인하에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C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A한테. 그죠? 명의 대여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거래 역시 C와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C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 오직 명의만 대여해 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2020년 7월 20일 같은 방식으로 D로부터 역시 인쇄기 2대를 매입하였다. 그래서 매매대금 가운데 3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A는 D한테, 여기는 B로부터는 5억을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다시 D로부터는 기계를 매수를 한 거죠. 기계 매수. 기계를 매매를 한 것이다. 공동명의로.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3억 원이 미지급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A는 신일인쇄의 폐업 신고를 하고 21년 6월 20일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선진인쇄를 설립하면서 신일인쇄 영업자산 일체를 신진인쇄 주식회사 현물 출자를 했어요. 하는 형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다.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이제 따라 현물 출자의 대가로 선진인쇄 주식 70%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30% 주식은 C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C는 이제 그 공동명의로 자기 형이죠.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C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번에도 선진인쇄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명의만 대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주식회사가 인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개인의 채무를 A가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신진인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주식회사를 가면요. A의 채무를 이렇게 그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해가지고 이거는 딱 보면 벌써 냄새가, 여기는 아니지만 법인격 부인의 논점이 나와요. 법인격 부인의 개인의 채무를 법인이 빼돌렸으니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문제에서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빼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3억 미지급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주식회사는 빼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D는 C에게 인쇄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인쇄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명의 대여자 책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 여기 새로 들어갔으니까 노트에는 없으니까요. 새로 들어간 노트니까는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사례 06번이죠. 06.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C가 명의를 대여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명의를 대여 했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D로부터, 그죠? 기계를, 그래서 명의 얘가 이제 공동명의로, 그죠? 누구냐면 C와 A의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기계를 매매를 한 거죠. 그런 기계 3억의 채무가 생긴 거죠. 기계 매매.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D가 이제 누구한테 직접 물었냐면 C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거죠. C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했다. 3억의 청구.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의 소재일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명의 대여자한테 이제 논점의 사실은요. 그렇다면 첫째는 D가 직접 C에게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민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또는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직접, 그죠? 얘가 이제 매수인, 직접 매수인, 그죠? 얘가 상인으로서 매수인이라면, 그죠? 얘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두 번째로는 D가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C한테, 그죠? 명의 대여자, 그죠? 24조 얘가 명의를 대해줬잖아요. 그래서 24조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명대 책임.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법에서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행 책임을 물을 때 직접 C한테 직접 그 계약 당사자로 보는 거죠. 얘를. 매수인으로 본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명의 대여자,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둘로 나눠서 일단 생각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직접 매매대금 청구를 하려면은 결국 얘가 C가 상인으로서 매수인이 돼야 돼요. 상인으로서 매수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제 상인의 요건은 맨 처음에 나오죠, 책에. 그래서 상인이 되려면 얘가 직접 계약 당사자 상인이 되려면 얘가 자기 명의로 두 번째 46조 기본적 상행위, 그러니까 당연 상인이죠. 당연 상인. 상행위를, 그러니까 46조 어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이렇게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것, 이렇게 되는 게 개념 요소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건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명이라는 건 뭐냐, 자기명의. 자기명이라는 것은 첫째, 권리의무,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권리의무 주체가 돼야 된다. 권리의무의 주체. 그죠?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당사자를 말하고, 계산, 그죠? 자기의 이익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 권리. 그래서 권리의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은,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그죠?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 기속.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명의 대여자를 형식이라고 그러죠. 형식. 주식회사 가면 명의 개서할 때, 그죠? 이름을 빌려준 자를 갖다가 형식주라고 그러고 실질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는 형식적 채무자라고 그래요. 형식적 채무자. 여기 차용자는 실질적 채무자고. 그죠? 이거 다 똑같죠. 민법, 민소법 다. 형식적 채무자, 실질적 채무자. 이랬을 때, 그러면 자기 명의에 했을 때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거, 법률효과 기속되는 거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느냐, 만일 형식적으로 판단 안 되면 C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인으로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식회사 가면은 전부 다 형식설이잖아요. 거의 형식설로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만큼은 판례가 실질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큼은. 이거 주의할 거 여기요. 실질로 판단한다. 이게 여기서는 요걸 찾아내야죠. 이 판례를. 따라서 형식적인 채무자인 C는 여기서는 상인성이 부정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A만 상인성이 긍정된다. 그죠? 상인성이 긍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고요. 그래서 결국 요거 찾으려고 문제 낸 거죠, 이거는. 그죠? 실질적인, 영업 기속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것. 권리의무 주체, 법률행위 효과. 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여기서 직접 청구는 못해요. 직접 청구는 부정이 된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명대 책임이잖아요, 명의대요. 명의대는 외관법리.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존부신이잖아요. 외관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관의 부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관의 신뢰. 첫째 요건이죠. 명의대의 요건. 그래서 외관의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외관법리, 모든 외관법리가 다 똑같잖아요. 존부신 해가지고, 그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그래서 24조를 가지고,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그래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건이 구비되면은, 효과로서는, 효과. 그래서 명의 대여자인, 그죠? 여기서 본 대로 C하고, 그죠? 명의 대여자인 C하고 A는, 그 채무에서 부진형 연대 채무를 진단 말이에요. 부진형 연대 채무를 진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외관의 존재는 뭐 명형상 이렇게 되는데, 명의, 그죠? 그러니까는 C의 명의를, 그죠? 이렇게 저기서 본 대로, 그 명의 차용한, 그죠? 명의 차용한 A가 사용을 하잖아요. A가 사용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A가 C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게 대외적으로 존재하고, 그다음 외관의 부여는 C가, 그죠? C가, 명시적으로 허락을 하거나, 그죠? 명시적 하거나, 묵시적으로 허락하거나, 여기까지가 허락이 되죠. 묵시적 허락. 명시적으로 허락은 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묵시적 허락은 알면서 방치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방치. 여기까지가 되죠.
따라서 외관의 그 부여에서 묵시적 허락 파트에서는 알면서 방치를 해야지 중과실로 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그냥 경과실로 방치하거나 경과실 방치. 그죠?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는 본인한테 규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죠? 이게 판례죠. 그죠? 반드시 알면서 방치.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게 이 중과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상법하면 중과실하면 무조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럼 저기 누가 C가 중과실로 방치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외관의 부여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알면서 방치까지가 외관의 부여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과실이 저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주의하고요. 외관의 실내에서는 중과실이에요. 저기서 누구냐면 지금 본 대로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D가 이렇게 명의되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선이고 선이 그 다음에 무과실 또는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이나 무과실, 경과실까지는 보호를 받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중과실을 못 받는다. 따라서 중과실을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건 상대방만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 요거 정확히 기억할 거다. 알았죠? 본인 외관의 부여 요건 차이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중과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럼 그대로 포섭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외관이 분명히 C 명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거의 C는 이거를 알면서 방치하는 게 알면서 방치한다고 포섭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6번에서 거기서 본 대로 문제에서 세 번째, 형 무기나해. 그죠? C 무기나해. 그럼 알면서 방치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은 여기서는,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선임 무과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선임 무과실이 되기 때문에 D가 악이나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중과실이 있다.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죠? 상대방이 악이나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C가 증명을 해야 돼요. 본인의 역할을 하는 C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명을 못하면은, 그러니까는 전부 다, 여기도 똑같죠. 상대방의 선임 무중과실은 전부 본인, 외관의 존재를 일으킨, 외관을 부여를 한 C 입장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거 증명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둘이 부존형 연대체니까, 결국은 C는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기, 첫째,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그러려면 상인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법률의 효과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판단하니까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존부신 해가지고 처음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토를 잡으면 그대로 답안지에다가 저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쟁점의 정리 보고 맨 처음에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그죠? 법률효과 기속을 받는 당사자로서 영업주 직접 그죠? 저기 하느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영업주는 상인이다. 상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으로 그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 뭐 빠졌지만 상행위를 영업으로 세 번째 영업으로 한다. 영업을 위하여 영업을 위하여 영업으로 한다. 함으로써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 기속 주체 요게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 그래서 형식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 차용자가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A가 상인이지, 그죠?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상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 그죠? 실질에 따라서 후자가 상인이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본다. 그래서 상인의 개념 1, 2, 3 하고, 그 다음에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예,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사안의 경우 따라서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상인이냐면 A가 상인이고 그죠? C는 어디서 본 대로 사업자 등록명에 상관없이 C는 영업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 책임 두 번째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24조에 조문을 베껴가지고 의의를 쓰고 그죠? 의의를 쓴다. 그래서 이거는 외관법리다. 외관법리.
그래서 외관 저기 창출에 저기 뭐야 귀책 있는 당사자한테 선의무과실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외관의 존부신,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이건 다 똑같죠. 민법에 나오는 외관 범위는 존부신 외우고. 그래서 외관의 존재. 여기서 그러면 명의 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외관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명의 차용자가, 이건 뭐, 명의 대여자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은 뭐 1차용이고, 여기서 C명의가, 그죠? A명의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됐다. 그죠? 사업자 등록이 됐고, 따라서, 공동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명 사용의 외관이 존재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C 성명 사용의 외관이 존재한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외관의 부여. 그러면 이때 명의 대여자가 명의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거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주로 묵시적이죠. 묵시적 허락을 하는데, 여기 묵시적 허락이 알고도 방치예요. 그죠? 요게 같은 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중과실 방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본인의 귀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됐죠? 이렇게 해서 묵시적 허락, 알고도 방치.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 외관의 신뢰는 선의무중이다.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효과는 여기서 본 대로 명의대여자 명의차 연대에서, 이게 부진적 연대죠. 명의차 영업성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의 책임을 진다. 그죠? 그래서 이거 부진적 연대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적 연대 책임을 여기다 써도 되고요. 부진적 연대 해가지고 결국은 D는 영업성 책임을 지겠죠. 부진적 연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예, 그래서 요것도 문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 정도는 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명의대여자 책임 쭉 나오죠. 2017년 사례 딱 똑같으니까요. 존부신호에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오늘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쭉쭉 넘어가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출문제들, 그죠? 그래서 9번, 10번, 이제 영업양도와 상호 속용 문제인데, 여기서도요, 22년 사례로는, 27페이지 사례 11번으로 가봅시다. (27페이지) 사례. 예. 상호소 영업양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의대여자하고 이거 영업 상호 소경에 따른 양도인과 양수인의, 여기도 부진적 연대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22년 6월. 그래서 이것도요, 상충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보면은, 그 경기 인쇄소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업을 하던 A는 2017년 9월 20일 B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구입하였다. 그 다음에 A는 2017년 10월 20일 자신의 인쇄공장에서 작업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납품을 위하여 A 공장을 방문하였던 B를 충격하여 B에게 치료비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게 첫 번째 손해가 발생했고 불법 손배. 그 다음에 2018년 1월 20일 그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A는 사고 전인 2017년 2월 1일 가배 손해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전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해왔고 그 계약 이거는 뭐 이제 보험 문제니까 빼버리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A는 2018년 9월경 영업인쇄 전부를 출자하여 인쇄영업 전부를 영업출자한 거죠. 영업출자 경기인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1번이 아니라 여기 2번이구나. 다시 사고를 해서 A는 B로부터 기계를 인쇄했죠. 5억. 그러니까 이게 1번. 영업상 채무고 이건 불법 손배고 그죠? 거래상 채무, 영업상 채무 그죠? 영업상 채무 5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법행위. 불법 손배죠. 불법 손배. 책임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인쇄영업 전부를 출자해서 경기인쇄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현물출자. 그러니까 이거 현물출자죠. 영업 출자했으니까 현물출자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B는 2020년,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2020년 11월경 A와 경기 인쇄 주식회사 둘을 상대로, 그죠? 5억 원의 물품 대금 채무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불법 손배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1번과 2번을 지급을 청구하였다.
B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본 대로 그렇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사례 11번. 사례 11번. 예,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A가 이제 첫째,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 이제 A가 누가 맨 처음에 B로부터 5억 원의 채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했고, 이거는 영업상 채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상 채무. 두 번째로는 A는 B한테 이제 1,000만 원의 손배, 불법 손배죠.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가 누구한테, 여기서 본 대로, 거기 경기인쇄 주식회사, 그죠? 경기인쇄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현물 출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두 가지 채무를, 그죠? 얘한테도 묻고, 얘한테도 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A는 채무가 있겠죠. A는 채무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A는 채무를 했는데 경기한테 현물 출자한 거, 요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요게.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규명하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B가, 그죠? 경기. 인쇄 주식회사한테 저 채무를, 그죠? 저 본 대로, 거기서 본 대로, 저기 물품 대금 청구, 그러니까 저 5억하고 1,000만 원을 청구를 했죠. 청구를 했다. 그럼 얘네들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청구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뭘로 청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여기서는 상법 42조에서 이 결론은 요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를 판례에 따르면 이건 영업양도로 본단 말이에요. 영업양도. 영업양도로 본다. 그죠? 보는 판례,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영업양도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상호속용. 그래. 왜냐면 A도 경기인쇄소라는, 그죠? 얘도 경기인쇄소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얘도 경기인쇄소.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표지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물출자 영업양도가 됐죠. 그래서 상호속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속용으로 인해서 영업양도로 인한 그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묻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42조 책임. 상법 42조 책임을, 이걸 찾아야 되겠죠. 42조 책임이다. 책임 묻는다.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럼 여기서 채무에서 요건을 보면은, 요건, 이것도 요건,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앞잡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도 민법, 민소에 있어서 이어서 상법도 거의 두 문자로 요건 같은 거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기장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양, 채, 인, 속, 광, 선. 이렇게. 6개 전에. 양채인, 속, 광, 선. 그래서 영업양도가 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인이 채권이, 양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을 것. 없을 것. 그 다음에 상호를 속용할 것. 상호를 속용. 속용이 계속 사용이잖아요. 계속 사용. 그죠? 계속 사용하였을 것. 양수인이. 그러니까 지금 양수인 책임이잖아요. 양수인 책임. 그죠? 얘가 양수인으로서 상호 속용에 따라 양수인으로서 책임을 지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고. 자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고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양도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시 무중이어야 된다. 누가 여기선 경기 주식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임 무중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씩 포함하면 되겠죠. 지금 본 대로 영업양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업양도 안에는 지금 본 대로 판례가 현물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물출자. 요거를 찾아내는 거고 현물출자.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은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는 B의 채권. B의 채권은 두 개 있잖아요. B의 채권은 첫째는 영업상
매매대금 채무, 영업상 채권인 5억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 손배 채권. 근데 이거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럼 불법 손해배상으로 인한 채권 1,000만 이것도 포함되느냐? 근데 이게 영업에 관련돼 있다.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판례죠.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판례. 이거 주의하고. 그래서 양채, 양도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기인수 채무인수가 없잖아요. 채무인수가 있다는 사정이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상호도 지금대로 경기인세라는, 그죠? 경기인세소라는 상호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로 책임 안 진다는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거의 경기 주식회사는 선임 무중과실. 뭐 법인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된다. 그래서 요건이 됐기 때문에 다 구비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로서는 여기도 똑같이 누구하고 누가 여기서 Y하고 경기 주식회사가, 그죠? 이 개인하고, 그죠? 경기인세소 주식회사는 마찬가지로 부진정 연대를 지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저기서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경기는, 경기 주식회사는 이렇게 돼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진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B가 개인, 양도인인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B가 양도인 A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문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분들이 영업양도가 있다면, 지금처럼요, 여기서는 청구를 했는데, 얘는 영업양도 후 42조에서 보면은 영업양도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죠? 영업양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는 순간 거기서 본 대로요. 몇 조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상법 45조죠.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그때로부터 양도인은 2년이 경과되면 2년 경과되면 이건 조문 찾아서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경과 후에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45조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업양도 후 이제 2년이 경과됐냐. 그럼 영업양도가 거기서 본 대로 지금, 현물 출자한 날짜게 되겠죠? 현물 출자는 거기서 현물 출자 2018년 9월경. 2018년 9월경이었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2020년 9월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청구한 게 2020년 11월경에 청구를 했잖아요. 11월경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는 책임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문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연습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영업양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현물 출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못 찾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현물 출자도 영업양도라는 거. 이게 그럼 외관상 문제에서는 영업양도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를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법인하고 42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에서 보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그래서 영업양도가 됐고 영업양도인 및 상호소경 영업양수인의 책임인데 요건검토. 그래서 외관의 존재인데 이렇게 하지만 그냥 양채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상 채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을 것. 양채인 이렇게요. 예, 요게 외관의 존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세자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영업양도라는 개념, 영업양도라는 개념은 유기적 일체로서 그죠? 기능적 재산, 영업재산 이전하는 거, 요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영업양도는 채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행행위, 양도 통지라든지 등기 같은 거, 인도 같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죠. 판례. 영업양도는 영업의 출자와는 구분이 되지만 판례는 이게 중요하죠. 판례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호소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 판례가 제일 기판례잖아요. 그죠? 이 판례를 모르면 못 푼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예, 기판례로 준비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럼 영업상 채권.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업양도가 됐고, 그 다음에 양채. 이건 영업양도에서 양이 된 거죠. 양도. 그 다음에 영업상 채권이라는 것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은 거래상 채권이죠.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이거는 당연한 거고, 2번이요. 이건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는 거. 모든 채무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만, 영업상 채권은 유효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본데 유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채권 정리를 해놓고, 그저 3번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양채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인수한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다. 외관의 부여보다도 상호 소경을 한다. 그 다음에 상호를 소경할 것, 그 다음에 광고가 없을 것.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상호를 소경했을 때, 그 상호가 완전 동일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 소경을 인정한다. 그래, 주요 부분. 이게 키워드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경기 인쇄 주식회사는 상호, 그 다음에 경기 인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동일성 인정되고, 상대방의 선의, 악의 채권자에는 보호는 안 되니까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한다. 그죠? 따라서, 그래서 영업양도인은, 그죠? 영업양도인은 원래 채무자니까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고, 영업양수인도 여기가 중요하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 상호 소경이죠. 상호 소경. 계속 사용. 이 두 개를 합쳐 소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거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본대로 여기서, 따라서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요. 다만 요게 중요하죠. 영업양도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책임은 소멸해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선택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수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이렇게 꼭 양수인의 책임 면제 같은데 양수인이 아니라는 거. 양도인의 책임이 면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로서 절대효. 그죠? 절대효에서 변대공상, 변제대물변적 공탁상계. 그것만 절대효가 인정된다는 것까지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준비를 해놓고 따라서, 여기서, 경기 인쇄, 주식회사죠.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의 대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하고 치료비 청구는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대로 포서시키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청구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그래서 여기는 A나 여기서는 둘 다, 사안에서 보면은 영업양도가 2018년 9월경에 이루어졌고, 채권자 B의 영업양도인 A에 대한 청구는 2년이 지난 11월경에 제기됐잖아요. 따라서 A에 대한 5억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인정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죠? 불법 손배다. 그래서, A는 이제 요 조문 때문에, 그죠? 2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명의 대여자 했고, 그 다음에 상호 소경 하나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면 예, 그다음에 11-1은 이제 거기서 이제 2003년 23년이죠. 작년 문제인데 예, 그러면 10분만 쉬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또 너무 길게 하면 좀 힘드니까 예, 여기서 그래서 똑같이 내일부터는 또 답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22, 23년 거 위주로 하면은 이제 한 타임 정도 그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10분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